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마지막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말의 속도에 대해서 아무런 댓글이 없고 없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피치인가? 어, 지금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좀 뭔가 늦게 해달라든지 천천히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가 문제가 있거들랑 카톡을 하시고 댓글에 해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하도록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진행합니다. 변수의 측정 그 수준과 통계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는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속성과 측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변수는 특별한 형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설명했죠. 이러한 변수는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인 속성들의 논리적 집합입니다. 속성들의 논리적 집합체다. 예를 들면 젠더라는 그 변수, 젠더라고 하는 이 변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변수 젠더가 직업이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공, 변호사, 교수, 의사, 교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또 전문직도 있고 서비스직도 있고 생산직 등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또 계층도 여러 가지죠. 계층이라고 하는 말도 변수는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변수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을 구체적인 숫자로 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측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을 예를 들어 볼까요? 상층, 중층, 하층, 상류층, 중류층, 하층, 하류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는 것을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다르다는 것이죠. 측정 수준에 따라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측정, 측정은 명목 측정이 있고 서열 측정이 있고 등간 측정이 있고 비열 측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지로 측정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의 수준과 자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의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측정 수준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정의 수준을 따라서 담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네 가지의 특정 형식 모두 다 특정 속성을 표시해요. 속성을 표시하는데 그 숫자가 가진 의미와 담고 있는 정보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측정의 수준을 고려할 때는 잘 보세요. 비율 측정, 등간 측정, 서열 측정, 명목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측정은 등간 측정보다 좀 하위죠.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통계적 기법의 활용성을 더 다양하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측정의 분류
그리고 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글을. 먼저 측정 수준에 따른 측정의 분류를 한번 볼까요? 먼저 네 가지 중에 명목 측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명목 측정은 변수의 속성이 단지 포괄성과 상호 배타적인 특성만을 가지는 변수를 말한다. 예. 명목 측정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적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말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까요? 성별, 인종, 종교, 정당의 선호, 출생지 등이 바로 이 명목 측정에 해당됩니다. 성별이 뭡니까? 인종이 어떤 인종입니까? 종교가 뭡니까?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목 측정에 해당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각각의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은 서로 별개이면서 포괄적이지만 다른 부가적인 특성은 추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목 측정은 특성들의 단순히 이름이나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명목 측정은 특성들의 단순히 이름이나 명칭만을 부여하는 것이 명목 측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변수의 속성들의 그 속성들의 숫자로 점수를 부여할지라도 이 점수는 아무런 계량적인 계산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 축구선수 보면 축구선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1번 혹은 11번 뭐 이런 식의 이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의 등번호처럼 각 속성을 구별해주는 목적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의 이 등판에 있는 이 번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이죠. 11번은 누굽니까? 장정훈이고 12번은 누굽니까? 김철호고, 이런 식으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목적 외에 없어요. 이 번호의 의미가. 숫자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양적인 특성이 전혀 없고 구분만 가능한 측정입니다. 그게 명목 측정이죠.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별을 측정한 후 남자는 1, 여자는 2. 성별일 경우에도 말이죠. 남자 1, 여자 2라고 했을 때 이 번호 1과 2는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별이에요. 남자냐 여자냐를 단지 구별하는 거예요. 남자 1이니까 앞서 있는 존재고 여자 2이니까 뭔가 뒤쳐져 있는 존재, 이런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기호일 뿐인 거예요. 축구선수의 등번호가 1번이면 잘하는 선수고 저 뒤로 가면 15번은 뭐 못하는 선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별이고 식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성별도 남자 1, 여자 2 혹은 여자를 1, 남자 2 이렇게 한다고 할 때 1과 2는 어떤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뭐 이런 거를 상징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명목 측정입니다. 명목 측정에는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측정. 서열 측정은 속성들을 논리적으로 서열화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서열화할 수 있는 변수다 그랬어요. 서열 측정의 서로 다른 속성들은 변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변수들로 계층, 그리고 소외의 정도, 편견,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두려움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층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눈다면 지위의 서열상 상층이 중층보다 위에 있고 중층이 하층보다 위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 중, 하.
서열 측정에서 이 상중하는 지위의 서열이에요. 이 상은 중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중은 하보다 높은 거예요. 중층, 하층, 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입니다. 중층은 하층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가정하고 있고, 상층은 중류층보다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서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많고 적음 또는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사회 계층을 말할 때 상, 중, 하로 나누고, 상은 3을, 중은 2를, 하는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한다면, 사회 계층에서 상은 중과 하에 비해서 계층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을 양적으로 표시한 거고, 숫자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 서열 측정에서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사회 현상의 양적인 속성을 순서대로 서열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서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서로 구분하는 속성들로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서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명목 측정보다는 상위 수준의 측정이다, 상위 수준의 측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열 측정에서 각 속성 간의 간격이 반드시 같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간 측정. 이 등간 측정은 특정 변수의 속성들을 서열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속성 간의 거리나 간격을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속성 간의 거리나 간격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변수입니다. 동일한 것으로 보는, 간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이의 경우, 길이, 센티미터, 길이, 킬로미터, 길이. 이 길이의 경우 미터 혹은 또 피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온도 같은 경우는 섭씨 혹은 화씨로, 소득 같은 경우는 원이나 한국의 그 단위 원이나 달러, 미국의 달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등간 측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온도에서 화씨 25도와 26도 사이의 거리는 67도와 68도 사이의 거리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도 25도에서 26도 이 차이, 이 거리나 35도에서 26도 사이의 이 거리는 같아요. 그죠? 사이나 거리가 같단 말이에요. 결국 등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간 측정은 서열 측정 중에서 점수의 간격이 동일한 측정이에요. 점수 간의 간격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항목에 0세에서 9세, 2항목에 0세에서 19세, 3항목에 20세에서 29세, 4항목에서 3세에서 39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항목에 90세 이상 이렇게 나왔다 측정했다고 한다면, 10세에서 19세의 간격도 10살 차이이고, 80에서 89세도 동일한 10살 사이 간격이라는 형식적 의미에서 이것은 무슨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등간 측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사이가. 여기서 이제 형식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10세 간격으로, 아까 30세에서 39세, 40세에서 49세 이런 식으로 10세 간격으로 등간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현상의 특성인 질적 의미를 고려해 가지고 엄밀한 의미에서 등간 척도라고 쉽게 정의하기는 그러나 어렵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엄밀한 의미의 등간 측정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등간 측정이 측정된 값이라고 해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값이 속성의 실제 값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수량적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갖는 속성의 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율 측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율 측정. 비율 측정. 비율 측정은 등간 측정 중에서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변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측정하는 센티미터, 미러, 킬로미터 등의 관계에서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cm는 10cm보다 2배 길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20cm는 10cm보다 2배 더 큰 거 아닙니까? 2배 더 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0cm에서 0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0cm는. 그죠? 절대적인 성격이 있는 이 0을 절대 0점이라고 하고 비율 측정은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율 측정은 0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비율 측정은 등간 측정과 다른 모든 특성에서 동일하지만 0이 임시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0의 값을 가진다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명목이나 서열, 등간 측정 등은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덧붙여서 0이 값이 없다는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측정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온도 측정이나 지능지수의 점수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본다면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드는 거예요. 온도가 섭씨가 0도라고 해도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온도 섭씨 0도 그러면 이 온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지능 점수가 제로라고 한다면 지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0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하나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율 측정에서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 없어. 없다. 0은.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인구수가 0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소득이 0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예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예 한 푼도 없다. 소득이 일절 없다 하는 것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측정 수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측정 이 네 가지 측정 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린 그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을 몇 가지 비교해서 표로 도식한다면,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네 가지 측정의 네 가지 수준. 자, 명목 측정. 질적인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명목 측정은 서열이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동일한 간격도 없습니다. 비율도 없어요. 서열 측정은 어떻습니까?
서열 측정은 질적인 구별을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서열과 순서를 의미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간격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비율을 말한다? 비율을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등간 측정은 뭐냐? 질적인 구별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서열과 순서 맞습니다. 동일한 간격이냐? 네, 동일해요. 간격은. 그러니까 비율도 같냐? 아니죠. 그런데 비율 측정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거는 모든 거예요. 질적인 구별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서열과 순서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동일한 간격이에요. 다. 그리고 비율도 나타냅니다. 드러냅니다. 자, 이런 그 측정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 이런 수준의 측정 방법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등간 측정, 비율 측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내용들입니다. 자, 요런 네 가지 측정의 방법들을 이제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의 측정 수준과 통계의 측정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집된 자료.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문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항상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변수의 측정 수준에 합당한 통계 기법을 사용해야 하겠죠. 맞는 그 변수 측정에 합당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료는 명목 측정의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그 명목 측정으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열 측정이나 등간 측정 혹은 비율 측정에 적합하지 않는 통계 기법을 사용한다면 결국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반대로 자료는 보다 정교한 수준에서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은 더 낮은 수준의 것으로 사용한다면 분석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리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시 뒤에서 다룰 거예요. 11강에서. 그때 이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수집된 자료의 측정 수준에 적합한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지를 구성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지 구성해야 되죠. 구성할 때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벌써 이 질문지 단계부터 어떤 통계 방법을 쓸 것이냐, 내가 사용할 것이냐, 할 것이냐를 고려해 가지고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거 이래서 이 설문지 쓸 수가 없네,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때 자료의 통계 분석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변수의 측정 수준을 높여가지고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설문지를 잘못했다면 다시 검사해야 되는 그런 또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구 대상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분석 단위의 문제입니다. 연구를 수행할 때 항상 연구 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연구 방법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분석 단위라고 부릅니다. 분석 단위. 이 분석 단위에 따라서 연구에서 선택되어지는 이론적 근거나 배경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단위에 따라서 분석 단위에 따라서 근거나 배경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거나 배경이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연구 방법이나 이것을 통해서 연구 방법과 또 자료 수집, 이 수집의 방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분석 단위의 의미, 이런 분석 단위의 의미와 종류가 뭔가. 자, 먼저 분석 단위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분석 단위는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분석 단위는 집단, 다시 말하면 집단체가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겠죠. 이때 집단은 개인들이 합쳐진 집합체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웃이나 지역 공동체 또는 도시나 국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 단위가 개인이냐 혹은 집단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론의 수준이 미시이론과 거시이론,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의 종류. 분석의 종류는 개인, 그리고 사회집단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석 단위는 개인이나 혹은 사회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개인을 볼까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전형적인 분석 단위는 개인입니다. 물론이겠죠. 연구자들은 대체로 개인에 대한 기술을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교육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위반 초범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음주교육 프로그램이 음주운전 위반 초범자들의 재범, 다시 또 하는 그 재범을 감소시키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연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별적인 음주자입니다. 개별적인 음주자입니다. 그죠? 연구의 목적,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인데 연구 분석 단위는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 성별, 인종 등에 관한 기본 정보와 음주 교육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 핵심 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없이는 안 되겠죠. 이러한 자료들은 음주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판결을 받은 개별적 사람들의 특징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이 개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집단을 보시면 사회집단도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연구자가 어느 한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집단이 분석 단위가 되는 것이 분명하죠. 만약에 범죄자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범죄자 개인이 분석 단위가 되겠지만 어느 도시에 있는 갱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도시 내의 갱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은 갱집단 내의 개별적 구성원이 아니라 갱집단 자체가 되는 거겠죠. 집단 자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분석 단위는 사회집단, 갱집단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지역이나 도시도 분석 단위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지역의 범죄율이 다른 지역의 범죄율보다 높은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진 특징적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경우 그 지역이나 도시가 연구조사에서 뭐가 돼요? 분석 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분석 단위는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분석 단위와 관련된 그런 오류는 없을까? 그 오류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태학적인 오류를 먼저 돌아볼 텐데요.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 단위를 집단으로 정해서 집단의 특성을 조사했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단위는 집단으로 해놓고 해석은 개인 특성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 내용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이해하기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적 오류, 개인주의적인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분석 집단을 개인으로 정했어요. 정해놓고 개인의 특성을 조사하고 해석할 때에 집단의 특성으로 해석함으로 발생되는 오류. 아까 그 생태학적 오류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그거는 단체로 했다가 개인으로, 여기는 개인으로 했다가 단체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원주의적인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현상을 제한적이거나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환원주의적인 그 설명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하거나 단지 지나치게 제한된 설명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우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한국 그 프로야구 있죠? KBO. 그 KBO에 속한 팀이 지금 우리는 한국에 지금 10개 팀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별로 하나씩 있어가지고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팀이. KBO에 속한 팀의 우승을 예측할 때 각 팀에 소속되어져 있는 개별 선수의 역량, 팀의 우승은 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팀의 우승은 단지 그 팀에 속해 있는 개인 선수의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팀의 우승을 바라보면서 한 선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면 우승팀을 가린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선수뿐만 아니고 감독의 지도력이, 또 팀워크가 어느 정도인가, 전략은 어떤 것인가, 재정은 많이 있는가, 그래서 좋은 선수를 사들일 수 있는가, 시설은 어떤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다쳤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한가, 또 팬들은 어떻게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팀이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 선수가 유능한 선수가 있다, 홈런을 막 20몇 개, 30몇 개, 막 50개씩 치는 선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승할 거다, 이렇게는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원주의적인 오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성의 문제, 모집단과 표본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대상인 그 사회현상에서 법칙성은 경향적이고 법칙성은 경향적 법칙성이고, 이러한 법칙성은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니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성은 사현상에서 법칙성은 경향적 법칙성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법칙성은 개연성, 가능성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성을 찾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연구 대상 전체를 조사해서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겠죠.
이런 모집단은 이처럼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뭐라고 합니까? 모집단 전체 조사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한국어로. 전수조사. 이 말은 전체를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전수조사에서 얻은 모집단의 특정 변수와 통계적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모수라고 해요. 모수. 하지만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규모가 큰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5,000명이 되는 모집단을 5,000명을 어떻게 다 검사합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조사 연구는 모집단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써요. 이때 모집단으로부터 그 일부를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다 라고 얘기해요. 표집. 이 표집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모집단의 일부 요소를 표본이라고 얘기해요. 표집 집단에서 얻어낸 것을 표본이다. 이 표본을 통해서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그러니까 표본을 왜 추출합니까? 전수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표집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통해서 그 모집단의 전체의 성격을 파악하고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하게 됩니다. 추론. 이러한 표본을 통한 연구조사를 뭐라고 그러냐? 표본조사다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그리고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표본의 변수에 대한 요약기술을 통계치라고 해요. 통계치.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치. 이 통계치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계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학을 지칭해 가지고 추리 통계학 혹은 추론 통계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추리 통계학 또는 추론 통계학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보통 통계학이라고 할 때 기술 통계학과 추리 통계학으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통계학의 백미는 추리 통계학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치. 이 통계치를 통한 모수의 추정이 얼마나 정확한가인 것인데, 통계치가 모수와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서의 표집 과정을 거쳐서 추출한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과 닮아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표집 과정에서 추출한 이 표본이 모집단과 닮아 있지 않다, 문제이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표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성. 과연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그러한 통계치가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표본의 특성이 그 표본에 추출된 모집단의 특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본. 이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과 똑같아야 돼요. 표집에서 이 대표성이 확보되어야지만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가 모집단 내 특성인 그 모수를 유사하게 잘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표집에서는 표집 방법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전혀 딴 방향으로 나오니까 전혀 닮지 않은 표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9강 정도에서 표집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한국인도 이런 용어들을 얘기하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더군다나 외국인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면 교육이라면 또 여기서 또 설명도 하겠지만 이게 오프라인이라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 익혀지는 거고 체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호해, 너무 어려워, 납득이 안 돼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논문 쓸 때에 전부 다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고 제가 강의가 이렇게 늦게 올려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곧곧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고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